삐걱이는 낡은 침대 스프링 소리가 새벽의 찬 공기를 갈랐다. 루카스 알메이다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잦은 기침 소리에 뒤척이다 몸을 일으켰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여명은 리스본 외곽 바레일의 낡은 노동자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똑같이 생긴 낡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풍경은 그의 삶처럼 단조롭고 무기력해 보였다. 28살. 햇볕을 거의 보지 못한 듯 창백한 그의 피부는 병약한 인상을 주었고 마른 체구의 약간 구부정한 어깨는 그의 내성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듯했다. 불안하거나 긴장될 때면 어김없이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었고 크고 맑은 눈망울은 순수해 보이면서도 때로는 깊은 두려움이나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의 하루는 어김없이 낡은 국영 섬유 공장의 고된 노동과 병든 어머니 간병으로 채워졌다. 어린 시절 특정 아프리카 식민지 출신 이민자 배경의 아이들에게 당했던 집요한 괴롭힘은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그를 더욱 위축시켰다. 공장에서 부당 해고된 후 절망감에 술에 의지하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기억은 아직도 희미한 통증으로 남아 있었다. 세상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연민,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고 싶은 소망. 그것이 루카스가 가진 전부였다. 하지만 그의 소박한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공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젊고 야심찬 여성 이사벨라 코스타가 새로운 공장 관리자로 부임한 것이다. 포르투갈의 옛 아프리카 식민지 출신 이민자 가정 배경을 가진 그녀는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매력적인 구릿빛 피부와 날카로운 눈매, 야심에 찬 표정으로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았다. 몸에 잘 맞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녀는 뛰어난 능력과 카리스마로 빠르게 공장 분위기를 장악했다. 처음에는 루카스를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친절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듯 보였다. 그녀의 매력적인 미소는 얼어붙었던 공장 분위기를 녹이는 듯했지만 루카스는 그녀의 완벽해 보이는 모습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움과 계산적인 눈빛에 본능적인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마치 아름다운 독사 앞에 선 작은 생쥐처럼 그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의 조용했던 삶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사벨라 코스타의 부임은 낡고 활기 없던 공장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는 듯했다. 그녀는 효율성 증대와 기강 확립이라는 명목 아래 새로운 규칙들을 도입했고 노동자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녀의 열정과 능력에 감탄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변화의 칼날은 가장 약한 곳을 먼저 향했다. 루카스는 이사벨라의 주요 표적이 되었다. 그의 내성적인 성격, 과거의 사소한 실수들은 그녀에게 좋은 먹잇감이었다. 이사벨라는 회의 시간에 의도적으로 루카스를 지목해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그의 어눌한 답변을 비웃으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루카스 씨, 좀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없나요? 당신의 의견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동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괴롭힘은 점차 집요하고 교묘해졌다. 이사벨라는 루카스에게만 유독 과도한 업무량을 할당하고 불가능에 가까운 마감 시간을 제시했다. 이 정도는 해낼 수 있겠죠, 루카스 씨.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만약 해내지 못한다면 각오하라는 무언의 협박을 담고 있었다. 루카스는 매일 밤늦게까지 기계 앞에 매달려야 했고 피로와 스트레스는 그의 창백한 얼굴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 그를 괴롭히던 아이들의 잔인한 얼굴과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반항하면 더 심한 괴롭힘이 돌아올 뿐이라는 학습된 무력감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이사벨라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며 속으로 고통을 사겼다.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은 더욱 심해졌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처음에는 그를 동정하는 듯했지만 이사벨라의 권력이 공고해지면서 대부분 그녀의 눈치를 보며 루카스를 외면했다. 몇몇은 오히려 이사벨라의 편에 서서 그를 비난하기도 했다. 루카스, 자네 요즘 왜 그래?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관리자님 말씀이 틀린 거 하나 없어. 자네가 문제야.
루카스는 직장 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오직 한 사람, 마리아 페레이라만이 그의 처지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다.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중년의 백인 여성인 그녀는 과거 비슷한 형태의 직장 내 부당함을 겪었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점심시간이면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에서 루카스에게 다가와 몰래 따뜻한 빵과 차를 건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힘내게 젊은이. 너무 기죽지 마. 저 여자 뭔가 정상이 아니야. 조심하게. 마리아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졌지만 그녀 역시 이사벨라의 권력 앞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고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루카스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기에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어가는 절망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공장이 발칵 뒤집혔다. 최고급 수출용 원단이 창고에서 대량으로 사라진 것이다. 수백만 에스쿠도에 달하는 손실이었다. 공장장은 노발대발했고 이사벨라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으로 사건 조사를 지휘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불안에 떠는 노동자들 사이를 훑었다. 며칠 후 이사벨라는 공장장과 몇몇 간부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았다. 루카스의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발견되었다는 도난당한 원단 조각, 루카스가 평소 회사에 불만을 토로하며 돈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동료들의 증언, 그리고 사건 발생 추정 시간에 루카스가 창고 근처를 서성였다는 경비원의 목격담까지. 모든 증거는 교묘하게 루카스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루카스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정말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이건 함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이사벨라는 안타깝단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루카스 씨, 우리 모두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해요. 솔직하게 말해준다면 선처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위선적인 말은 루카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동료들은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평소 루카스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몇몇은 고소하다는 듯 수근거렸고 그를 동정했던 이들조차 실망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마리아만이 그의 결백을 믿는 듯했지만 그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루카스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공장 측은 그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그는 경찰서 조사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형사들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는 그의 말문을 막아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루카스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다. 일자리를 잃었고 범죄자라는 낙인까지 찍혔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당장 내일 먹을 빵을 살 돈도 어머니의 약값을 구할 길도 막막했다. 그는 낡은 소파에 주저앉아 텅 빈 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낡은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루카스는 아버지처럼 자신도 결국 이 부조리한 세상에 패배하고 말 것이라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다. 그는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깊은 무력감 속으로 침잠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루카스에게 예상치 못한 손길이 다가왔다. 늦은 밤 누군가 그의 아파트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문을 열자 마리아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다. 루카스, 이걸 자네에게 줘야 할 것 같네. 마리아는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다. 그녀는 루카스에게 낡은 회계장부 몇 장의 사본과 메모가 적힌 쪽지를 건넸다. 예전에 우연히 이사벨라가 밤늦게 사무실에서 뭔가를 하는 걸 봤는데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지. 그리고 원단이 사라진 날 그녀의 행동이 너무 침착하고 뭔가 이상했어. 이건 그때 그녀가 숨기려던 장부의 일부인 것 같아. 그리고 이건 내가 기억하는 그날 그녀의 행적에 대한 메모야. 혹시 모르니 자네에게 도움이 될지도. 마리아는 불안한 눈빛으로 루카스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조심하게, 정말로 조심해야 해. 저 여자는 보통이 아니야. 만약 내가 이걸 준 걸 알게 되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루카스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습니다, 마리아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리아가 떠난 후 루카스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 사본과 메모를 펼쳐보았다. 처음에는 복잡한 숫자들과 알 수 없는 기호들 뿐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밤새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에서 그것들을 파고들었다. 자신의 기억, 이사벨라의 과거 행동들, 그리고 마리아가 준 단서들을 퍼즐처럼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조작된 회계 기록, 유령 회사와의 거래 내역, 부풀려진 비용 처리. 이사벨라는 공장 자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하고 있었다. 원단 도난 사건은 아마도 그녀의 횡령 사실을 감추거나 혹은 더 큰 비리를 덮기 위한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희생양으로 가장 만만하고 저항하지 못할 루카스가 선택된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을 짓밟고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사벨라의 추악한 빛낯을 마주하자 참을 수 없는 격정이 그를 사로잡았다. 두려움도 여전했지만 분노는 두려움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악화된 병세, 자신의 처참한 현실, 그리고 짓밟힌 존엄성.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패배자로 남을 수는 없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사벨라 코스타라는 악마의 가면을 벗겨내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리는 능동적인 저항의 결심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힌 나약한 루카스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깊은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제는 작지만 단단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사벨라의 추가적인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그리고 이 모든 부조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루카스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이사벨라가 퇴근하고 공장이 텅 비는 늦은 밤 시간을 노리기로 했다. 그는 며칠 동안 공장 주변을 맴돌며 경비원들의 순찰 시간과 경로, 이사벨라 사무실의 잠금 장치 등을 파악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의 머리는 놀랍도록 차갑고 명료했다. 약속된 밤, 루카스는 어둠을 틈타 공장 담벼락의 낡은 철조망 틈새를 비집고 들어갔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다. 낡은 복도를 따라 이사벨라의 사무실 앞에 도착한 그는 미리 준비해둔 철사 조각으로 능숙하게 문 잠금 장치를 풀었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사무실 안은 이사벨라의 취향을 반영하듯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차갑고 위압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루카스는 숨을 죽인 채 재빨리 그녀의 책상 서랍과 캐비닛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원본 회계장부, 하청업체와의 불법 리베이트 계약서, 그리고 혹시 모를 내부 고발자를 협박한 증거였다. 시간이 흐르고 초조함이 극에 달했을 때 그는 마침내 이중 잠금 장치가 된 캐비닛 안쪽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이사벨라의 이름이 적힌 비밀 장부와 여러 업체들과 주고받은 수상한 계약서들, 그리고 몇 개의 녹음 테이프까지. 루카스의 손이 떨렸다. 이것만 있으면 그녀의 모든 비리를 증명할 수 있었다. 그가 막 서류 뭉치를 품에 안으려던 순간 복도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사벨라였다. 그녀가 개인적인 용무로 예기치 않게 사무실로 돌아온 것이다. 문이 열리고 이사벨라는 사무실 안에 루카스를 발견하고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내 예상대로군, 루카스. 바퀴벌레처럼 숨어들 줄 알았지. 하지만 너무 늦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사벨라는 루카스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과 잔인한 즐거움이 뒤섞여 있었다. 내까짓게 감히 내 방에 들어와 뭘 찾고 있었지? 이 하찮은 백인 쓰레기 같은 놈. 그녀는 루카스의 뺨을 후려쳤다. 루카스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다. 이사벨라는 그의 품에서 서류 뭉치를 빼앗아 들었다. 이걸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어리석긴. 그녀는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려 했다. 안 돼. 루카스는 필사적으로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루카스가 아니었다. 분노와 절박함이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었다. 루카스와 이사벨라는 사무실 안에서 격렬하게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다. 서류들이 공중으로 흩날리고 책상 위의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다. 몸싸움 도중
루카스는 이사벨라의 책상 가장 아래쪽 서랍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와 빛바랜 사진 몇 장이 보였다. 이사벨라가 과거 다른 공장에서 비슷한 비리를 저질렀음을 암시하는 듯한 서류들이었다. 루카스는 본능적으로 그 서류 봉투를 움켜쥐고 자신의 낡은 재킷 안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다. 그 순간 이사벨라의 눈빛이 광기로 번뜩였다. 그녀는 루카스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강도야, 살려주세요. 이 자가 날 해치려 해요. 기밀 서류를 훔치려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실 밖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동시에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사벨라가 미리 연락해둔 정체불명의 폭력배들이었다. 그들은 루카스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주먹과 발길질을 퍼붓기 시작했다. 루카스는 속수무책으로 맞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의식이 희미해져 갔다. 폭력배들에게 둘러싸여 무자비하게 짓밟히면서도 루카스의 머릿속은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다. 재킷 안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이사벨라의 과거 비리가 담긴 낡은 서류 봉투. 그것만이라도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는 폭행의 충격 속에서도 간신히 봉투를 꺼내 쥐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사무실 창문을 향해 던졌다. 쨍그랑! 유리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봉투는 어둠 속으로 날아갔다. 창밖 아래 공장 담벼락 그림자 속에는 마리아가 몰래 연락해둔 정의감은 넘치지만 힘없는 소규모 지역 신문의 젊은 기자가 약속된 신호를 보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기자는 땅에 떨어진 봉투를 발견하고는 놀란 눈으로 재빨리 주워 품에 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루카스의 눈앞이 점점 흐려졌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사벨라는 눈물을 흘리며 경찰들에게 루카스의 만행을 설명하고 있었다. 폭력배들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사벨라의 옆에 서서 그녀의 말을 거들었다. 루카스는 강도상해 및 기업 기밀 절도 미수라는 엄청난 누명을 쓴 채 축 늘어진 몸으로 경찰들에게 끌려갔다. 그의 처참한 모습은 다음날 지역 신문 사회면 한 구석에 공장 침입 강도 미수범 검거라는 단신 기사로 실릴 뿐이었다. 그의 이름조차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루카스가 던진 서류 봉투를 입수한 지역 신문 기자는 끈질긴 취재 끝에 이사벨라의 과거 비리 일부와 현재 공장에서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는 작은 파장을 일으켰지만 그뿐이었다. 이사벨라는 유능한 변호인단을 고용했고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가장 가벼운 혐의인 일부 회계 부정에 대해서만 벌금형과 단기 직위 해제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주요 혐의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다. 그녀는 잠시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지는 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리스본 시내의 더 크고 번듯한 외국계 기업의 고위 간부로 화려하게 스카우트 되었다는 소식이 경제지에 실렸다. 그녀의 성공 가도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반면 루카스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차갑고 어두운 감옥 독방에서 그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야 했다. 폭행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그의 몸을 칼각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그의 저항과 희생은 사회적으로